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융의 심장,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더 시티가 태어나기 훨씬 전 역사의 무대 뒤편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바다를 밀어내고 세워진 이 작은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조용히 발명해냈습니다. 주식, 은행, 보험, 그리고 투기, 심지어 역사상 최초의 금융 붕괴까지 이 모든 것은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7세기 유럽에서 암스테르담은 하나의 변칙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왕과 군주에 의해 다스려질 때 네덜란드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왕도, 거대한 제국도, 그렇다 할 천연자원도 없었습니다. 황금 광산도, 광활한 식민지도,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견줄 만한 강력한 군대도 보유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후반 아무런 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과 신뢰,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경험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상인과 항해사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는 대신 거리를 정복했습니다. 운하를 파고 대양의 항로를 개척했으며 무역 그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떠나는 모든 배에는 화물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보험증권, 신용장과 같은 금과 동일한 무게를 지닌 종이 위의 약속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가진 모험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1602년 한 무리의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질문에 대한 혁명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무역 원정은 사적인 모험이었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배 한 척을 띄우고 그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수익을 나누고 만약 침몰하면 모든 것을 잃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출단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단 한 번의 항해로 해산되지 않는 영속적인 자본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샀고 언제든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역은 유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아까지 항해하지 않아도 암스테르담에 안전하게 서서 그 항해의 일부를 소유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가 노동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의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모아 아프리카에서 일본에 이르는 거대한 상업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스스로 화폐를 주조하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왕들과 직접 협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이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생겨난 시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나눈 그 주식들이 거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투자자들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앞에 모여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주가는 소문과 실적, 그리고 공포에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자 발명이었고 바로 주식시장의 탄생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그늘 아래서 현대 세계의 모든 가치가 실시간으로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업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소유권, 양도 가능한 가치, 그리고 탐욕과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유럽의 왕들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네덜란드 상인들은 항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을 모았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금은 복종에 의존하지만 자본은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어떤 군대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항구는 전 세계에서 온 배들로 가득 찼고 창고에는 향신료, 설탕, 비단, 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잉크로 쓰인 장부 속의 숫자들, 즉 신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동전이 아닌 신용으로 거래했습니다. 왕의 약속보다 종이를 더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은 1609년 미래를 정의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암스테르담 은행, 세계 최초의 진정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그 이전 유럽의 화폐 시스템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마다 제각기 다른 동전을 주조했고 그 동전들은 닳거나 깎이거나 위조되기 일쑤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단일 회계 단위를 만들어 이 혼란을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전을 입금하면 은행은 그 무게와 순도를 검증한 후 장부의 그 가치를 은행 화폐로 기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금보다 이 장부상의 숫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 덕분에 암스테르담의 무역 규모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은행은 전 유럽 상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증서는 오늘날의 디지털 화폐처럼 유통되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모두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기에 안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단순히 상품만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위한 보험, 화물을 위한 선물 계약, 가격 변동에 대비한 옵션을 발명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선술집과 커피하우스에서 투기는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독히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거래자들은 상품 자체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적량, 환율, 심지어 날씨에까지 돈을 걸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변동성을 통해 부자가 되었고 또한 바로 그 변동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그 눈부신 독창성이 동시에 그것의 첫 번째 환상, 즉 부는 무한히 증식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1630년대 이 환상은 단 하나의 대상, 바로 튤립이라는 꽃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수입된 이 꽃은 네덜란드 상류층 사이에서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귀한 튤립국은 하나가 엄청난 가격에 팔렸고 아직 피지도 않은 국은에 대한 계약서가 주식처럼 거래되었습니다.
튤립 광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국은 하나의 가격이 운하 옆에 저택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지만 매우 현대적인 종류의 광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는 약속을 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붕괴했습니다. 부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고 수많은 거래자들이 파산했습니다. 현대 경제를 발명했던 도시 암스테르담은 그렇게 현대적인 금융 붕괴 또한 발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진보는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투기를 금지하는 대신 그것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교훈은 혹독했지만 귀중했습니다. 시장은 수학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며 그 감정은 도시를 둘러싼 바다처럼 결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수정하는 유기체로 태어났습니다. 암스테르담이 창조한 것은 단지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을 상업으로 대체하고 금보다 종이가 더 오래가며 신뢰는 설계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정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무한한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네덜란드인들을 장사치라고 조롱했던 군주들이 이제 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신용으로 전쟁 자금을 댔고 프랑스는 네덜란드 중개인을 통해 무역했으며 미래의 해상 강국 영국조차 해군 자금을 암스테르담 시장에 의존했습니다. 한 세기도 채 안 되어 네덜란드인들은 낡은 세계 질서를 뒤집었습니다. 과거의 제국이 칼로 정복했다면 네덜란드는 장부로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향신료를 실어왔지만 그들의 제도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자본주의의 청사진 그 자체를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확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협 건너편의 영국이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694년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빚을 진 영국 왕실은 네덜란드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들은 영란은행을 설립하고 정부 부채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채권시장이라는 개념의 탄생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혁신이라 불렀고 네덜란드는 모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방으로부터 세계의 다음 금융제국이 자라났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 런던은 새로운 암스테르담이 되었습니다. 신용의 논리가 정복의 논리를 대체했고 영국은 부채를 이용해 해군과 식민지 그리고 산업혁명을 이룩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신용을 마스터한 모든 제국은 결국 그 신용의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암스테르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 공화국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시스템이 그들을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는 새로운 모험이 아닌 대출, 연금, 투기성 자산과 같은 금융상품에만 축적되었습니다. 경제는 선체에 비해 너무 높게 지어진 배처럼 불안정해졌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은행가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영국, 프랑스, 심지어 신생 국가인 미국에까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때 무역의 엔진이었던 암스테르담은 혁신이 아닌 이자로 먹고 사는 금리 생활자 자본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으로 네덜란드 공화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발명품인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번성했습니다. 믿음에 기반한 시스템을 발명하고 나면 물리적으로 생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계속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이 무너지자 런던이 그 방식을 흡수했고 런던이 쇠퇴하자 뉴욕이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소는 암스테르담 담락광장에 세워졌던 거래소의 직계 후손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암스테르담 은행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에서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현대 세계 경제 전체가 17세기 네덜란드의 신뢰 실험이 남긴 메아리인 셈입니다. 심지어 실수조차 반복됩니다. 한때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튤립버블은 이후 모든 투기 광풍의 초고에 불과했습니다. 1720년의 남해 거품 사건, 1920년대의 광란과 대공황,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암호화폐 붕괴까지 대상 자산만 다를 뿐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현실을 앞지르는 과대 광고, 신중함을 앞지르는 레버리지, 그리고 진실을 앞지르는 낙관론. 그리고 매번 붕괴는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스테르담의 창조물이 그토록 질긴 생명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고 재앙조차 수익화하는 적응형 유기체입니다. 이 시스템은 버블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버블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층이 바로 인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상업을 문화로 만들면서 도덕률마저 새로 썼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유는 죄악이었고 고리대금은 범죄였으며 투기는 이단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윤을 애국적인 행위로 절약과 계산을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면, 효율, 재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습관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결합하여 재정적 건전함으로 구원을 측정하는 사회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생존이 아닌 축적을 목표로 하는 현대적인 성공의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식시장이 하나의 도덕적 실험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과거 왕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부의 기회를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돈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감정이 시장에 유입되고 감정은 곧 변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결코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400년 전 네덜란드인들이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역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될수록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결국 자본주의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 즉 내러티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거래가 오늘보다 클 것이라는 믿음, 종이나 데이터가 실물 가치를 대표한다는 신념, 그리고 위험은 통제될 수 있고 성장은 무한할 것이라는 확신. 이 모든 아이디어는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창고와 거래소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트와 계약서 이면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운하 자체에 새겨놓은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결코 정복될 수 없으며 오직 관리될 수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융을 똑같이 다루었습니다. 탐욕과 공황의 파도를 막기 위해 제방과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그 파도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세계 부채, 생산성이 아닌 투기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그리고 순수한 믿음 위에 떠있는 디지털 화폐. 도구는 새로워졌지만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난 시스템이 이제는 가장 큰 위험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공포, 그리고 욕망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울.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그 거울을 세상 앞에 처음으로 들어보인 도시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한 번 적시지 않고 파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똑같은 환상을 좇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회의실에서 발명되거나 선언문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에 잠기기를 거부했던 작은 공화국의 진흙탕 속에서 필연성에서 태어나 믿음을 동력으로 그리고 종이에 대한 신념으로 유지되어 온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그 제국은 과연 여전히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